네. 광고 끝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옆에 이제 당근 이렇게 달고 오셨잖아요. 당신 근처에 늘 홍근이 있겠다. 아, 그 당근 홍근. 네, 제가 어려서 별명이기도 네네. 했고요. 또 요즘은 당연하지 네네. 할 때 동조해주는 공감해주는 맞아요. 낱말이기도 하지만 네네. 예, 제 팬클럽이 이제 당근 홍근입니다. 당신 당근 근처에 늘 홍근이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널브렁 뿌리근인데 사람들이 붉으렁 뿌리근으로 알고 홍당무로 알고 어려서 친구들이 뭐 그냥 홍당무 당근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불렀군요. 이게 제 팬클럽 이름이 될 줄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그게 또 이제 팬클럽 이름이 됐군요. 왜냐하면 네. 당근 홍근이라고 팬클럽 이름이 지어진 게 언론인들이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가 네네. 시민은 온데 없고 온데간데 없고 시장만 돋보이려고 그동안 맞아요. 시장을 그랬죠. 펼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을 시장의 중심에 두고 늘 친구처럼 가족처럼 동반자처럼 곁에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당신 근처에 홍근. 이게 이제 제 스타일하고도 맞고 별명이기도 하고 아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또 당근이 또 그 중고 마켓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좋은 그렇습니다. 의미가 잘 네.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저 여기 찍었어요. 네네. 여의도역에서. 아, 그랬어요? 아니 우리 이제 그 보좌진들이 네네. 이제 그리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좌진 뒤에 와가지고 혹시 당근이세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더니 우리 수행비서관인데 뒷모습만 물론 보였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홍근인데요. 네. 코믹하게 잘 찍으셨네요. 네. 재밌을 약간 것 같아요. 호러 분위기였는데 네네. 별로 많이 보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면 소피아님도 웃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축복사랑님도 박홍근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의원님 혜리님도 박홍근 의원님 멋져요 화이팅이라고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짧게 윤석열 재판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기현이 판결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형 사유들을 얘기했잖아요. 의원님 기가 어떻게 찼죠. 보세요? 우리 간혹 가다가 네네. 외국의 그 뭐 희대 유명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구형을 막 100년, 200년 하는 거 맞아요. 같죠. 그렇게 했죠. 미국은. 그럼 그 사람들은 외국은 우리나라는 달리 뭐 200년, 300년 살아서 100년, 200년 아니죠. 때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그 이 범죄 사실이 얼마만큼 중대한지에 따라서 네네. 엄중한 그런 이 법리에 따른 형량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와 무관하게 해야 그런 것들이 기감이 되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고령이기 때문에 감경한다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고 네. 뭐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면 치밀한 내란이었으면 그건 뭐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결국은 날조된 왜곡된 그런 기소로 허위 조작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것은 네. 뭐 모의도 아니고 실행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행을 그런데 여기 대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네. 범죄 전력 없다.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죠.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히틀러는 범죄 전력이 있었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반역죄는 그 네네. 국가와 인류에 대해서 정말 씻길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범죄 경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단심이에요. 단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이건 최고의 어떤 그 형량을 부과해야 될 사안인데 이렇게 네네. 했다 이거죠. 최고의 백미는 아마 성경 맞아요. 읽으려고 촛불 진짜 훔쳐서는 안 된다. 그 너무 얘기 화가 있잖아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이건 마치 이 내란 계엄이 선했고 그러니까. 무슨 뭐 선량했고 뭐 저기 합법적이었다는 네, 듯이만 맞아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건 취지와 목적도 그랬고 방법도 진짜. 그랬고 모두가 불량하고 부적절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걸 보면서 네. 좀 납득이 안 됐어요. 뭐 실패한 내란이다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네네. 가장 저는 이제 뭐 이런 이제 각각에 대한 그 하나하나에 대한 비판보다 네네. 이 판결문 내용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내리면서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모두 위법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위헌 위법이라고 했는데 지기현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그랬어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장 돼. 납득이 안 됐습니다. 네. 최고의 이 헌법 이
재판기관인 네. 이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을 일개 판사가 그걸 부정하는 그러니까. 걸 읽었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면금지법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전직 대통령들 전부 다 뭐 사형을 언도받든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든 다 사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는 금지법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어제 그 소위에서 저녁에 일소위에서 네네. 법안 법사 일소위에서 네네. 통과됐습니다. 현재 네네. 이제 헌법 79조에 보면은 네네. 대통령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이제 얻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제 일소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내란하고 외환과 관련된 사면 이 금지법을 통과시킨 건데요. 네네. 주요 내용은 내란이나 외환죄와 관련해서 일반 사면이건 특별 사면이건 모두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 조치를 뒀답니다. 예외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국회 5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사면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은 헌법에 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만 정해놨지 사면을 네네. 제한하는 대상을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네네. 혹시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네네. 사면권 자체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트집 잡고 네네. 논란이 있을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근데 이제 5분의 3이라면 180석이기 때문에 네네.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높은 의결 정족수를 뒀다는 게 이게 우리 김용민 간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아유, 잘 됐네요. 이제 아마 다음 주 네네. 월요일 내일 모레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거고요. 네네. 그리고 다음 이제 본회의가 이제 열리면 네. 자연스럽게 올라올 거라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장동혁이 예. 기자회견 거 보셨죠, 의원님?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왜 네. 그러는 거죠? 저는 장동혁이 이제 완전히 윤석열의 아바타 또 윤어게인의 대변인인 것을 재확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에게 포획된 잠식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 진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후에 살아남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리 당내에 정말 똘똘 뭉쳐있는 그 극성 극우층들의 그 지지 기반을 내가 절대 손실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걸 기반 삼아 그 다음 내 정치의 미래를 보장받자. 이런 셈법이 것 같아요. 작동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당의 진로라든가 국민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건 안중에 아니, 없고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진로만 생존만 바라보는 매우 이기적인 천박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 자기가 참,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참 이게 무슨 개 풀투자는 소리입니까 진짜 아이고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요. 예. 뭐 1심 나오기도 전부터 막 죄인인 그렇게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그냥 입만 열면 하고 계시는 건데 네네. 진짜 뭐 어설프게 형사법 절차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강도를 그 현장에서 잡았어요. 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무죄 추정입니다라고 아니, 얘기를 해야 안 되죠.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형사법을 들이대도 말도 네, 안 되는 네. 이야기를 본인이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아마 안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새롭게 좀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 터져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겁해요. 이럴 때는 네. 장동영 물러나라 그렇게 하면서 해야죠. 세게 싸우고 네, 네. 그냥 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표로 의식에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맞아. 거예요. 그런 거죠. 비겁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 박홍구 의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SNS 글을 올리셨어요. 장동혁 대표 내란 방탄선은 잘 봤다. 예. 그리고 윤어게인 극우에 장악된 국민의힘 명실상부한 내란 정당이다. 더 이상 치료도 회생도 불가능하다. 스스로 문을 닫지 않으면 법률적 심판 즉 정당 해산 청구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이건 네네. 지난 내란 이후에 네네. 실용일관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네. 특히 저는 법안을 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첫 번째 스스로 반성해서 문을 닫는 경우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고대지하고 네네. 당 간판도 바꾸고 당사도 팔고 네네. 지도부 다 사퇴하고 그래서 뭐 후보도 대선 때 안 내고 이런 게 네네. 첫 번째 기회였어요. 근데 이걸 걷어찼습니다. 걷어찼고. 그리고 대선 때 또 후보까지 바꿔치기 하면서 뻔뻔하게 그때 또 반성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소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정책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대선 때 심판을 받았고 네. 그래도 반성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또 지방선거 때 저는 정책 심판이 한 번 더 강하게 있을 거라 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 심판 말고 또 사법적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법적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번에 탄핵 파면이었고 이번에 지금 또 사법적인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법적 심판의 마지막은 저는 끝내 이걸 다 거부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산 청구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월에 정말 저 당은 진짜 우둔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 자기들이 지켰던 대통령, 자기들이 감쌌던 대통령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은 네. 빨리 단죄를 해야지. 그렇죠. 반성 안 하는 것은 당신들도 공범이야. 그래서 제가 법안을 제일 먼저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법에 따라서 소속 대통령이 내란 위안죄로 파면되거나 네. 또 형이 확정되면 네. 그러면 그 정당을 법무부, 정부가 해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예, 그 법안을 네네. 제가 작년 2월에 내놨습니다. 저는 그러셨군요. 그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쓴 글에는 네네. 이제는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 청구에 이제는 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6.3 지방선 관련해서 얘기를 네. 해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어제 이제 인천시당의 복당 원서를 신청을 했고 송 대표가 아마 이제 복당하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당연히 복당이라죠. 네네네. 우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과정으로 보자면 2021년도에 네.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 얘기를 하던데 네네네. 그때가 이제 송영길 당대표 시절이고 맞습니다. 이제 저와 우원식 현 의장이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을 대통령 만들려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거의 한 7, 8개월 아무 역할 안 하고 저도 국회 예결위 간사만 일할 시기였는데 이제 네. 계속 보자고 당시 이재명 도지사께서 말씀을 주셔갖고 이제 만나서 몇 번 세 번 만남 끝에 이제 제가 돕기로 결정하고 맞아요. 그렇게 우원식 하셨죠. 의장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본격 나서서 도왔거든요. 네. 그때 경선을 치렀는데 가장 그때 마지막 경선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때 소위 정말. 공격을 하고 네, 흙탕물을 그랬었죠. 튀기면서 진흙탕 싸움을 이뤄갔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난데없는 서울 경선에서 마지막 10만 표가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저희도. 놀랐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걸 합산해 보니 네. 중도 사퇴했던 정세균 전 총리의 표를 합산하냐 마냐 가지고 막 맞아요. 논란이 싸웠죠. 붙었고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은 여러 가지 당내 규정을 봐도 네. 합산을 그것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맞아요. 과반이 넘었습니다. 과반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지정됐다고 저는 이게 확신을 내는데 그랬었죠. 계속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수긍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종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당선자도 좀 고민이 깊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때 송영길 당대표와 네. 지도부하고 최고들하고 논의를 한 끝에 계속 이것은 결선 투표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줬어요. 네. 아마 이재명 대표 당시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되게 그 과정도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물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제가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네네네. 후보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나중에 며칠 지나서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네. 사실은 제가 그거 결선 투표 받으려고 다 글까지 써놨습니다. 어. 라고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전에 네. 송영길 대표가 그 상황을 네. 당헌 당규를 정확히 해석해가지고 정리를 해줬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대선을 치렀잖아요. 네. 대선 때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 지고 나서 당이 되게 어지러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대선 지고 나면 늘 책임론을 묻습니다. 묻죠. 그래서 뭐 평가위원회 만들자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시기에요. 근데 그 시기에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또 진로도 되게 불투명했죠. 공격을 그렇죠. 많이 받고 있었고 맞아요. 그런데 그랬었죠. 송 대표가 자기가 내리고 오선했던 지역구를 비우면서 양보했죠. 승산이 없었던 서울로 옮겨서 맞아요. 시장 선거에 자기가 나왔죠. 도전하겠다 네, 그랬었죠. 하면서 그 자리를 비워주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에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면서 네. 활로를 새로 열어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셨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내대표 할 때 네. 8월달에 당 대표 되면서 저 무도한 정치 검찰의 탄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만들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알다시피 본인이 네. 저런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억울하게 이제 연루되면서 내가 당 대표 출신으로서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죄를 그 다시 한번 무고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그랬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오히려 프랑스 가서 공부하다가도 검찰 부르니까 나는 바로 선뜻 왔어요. 바로 와서 네, 다 바로 조사 들어왔어요. 받겠다 해서 이제 네네.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다 소멸된 거죠. 즉 달리 말씀드려서 그동안
너무나 당을 위해서 헌신 기여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될 때까지 네. 든든한 어떤 기반 역할을 해왔고 맞습니다.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가 그렇죠. 또 본인 스스로도 무죄가 확정되면 자기는 바로 복당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그저께 그런 기회를 다시 복당을 빨리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구 원래 이제 개항을이었으니까 근데 약간 이제 어제 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네. 또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네네. 아 이건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남준 대변인도 제가 네.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2021년도 네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를 짜면서 네네. 가장 함께 호흡을 맞췄던 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예 우리 그 김남준 대변인인데 맞아요. 지난번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 때 제가 잠깐 만나서 그러셨군요. 의사를 물어봤더니 이제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갈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 전 대표가 이제 무죄가 확정되고 당에 네. 복당하면은 당연히 네. 또 그런 정치 활동을 재개해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저는 서로 갈등 없이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 그럼요. 저도 예,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당이 지금은 그 두 분 자체가 다 명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도부가 그런 것을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지혜롭게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지금 그 계양을 같은 경우는 송 대표가 저는 더 명분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김남준 대변인이 보기에는 좀 제게 서운할지 몰라도 사실 명분으로 보자라면은 사실 더 큽니다.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향후에 또 인천시장 후보 맞아요. 결정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또 거기에 이제 그 연수. 지역구가 네, 나올 네, 가능성도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지금 둘 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대통령의 이 정부의 탄생과 또 우리 당의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서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네.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는 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정은호 성동구청장이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판이 이렇고 왜냐하면 이게 뭐 환영한다 뭐 이런 표현이었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요. 글을 삭제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글의 내용을 덧붙여 다시 올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이 그 SNS 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기사가 난 걸 보고 나서 네. 워낙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친한 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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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네, 네. 아주 편한 형님이고 선배인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우리 안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그 이 압도적인 그런 현재로서는 지지율을 그렇죠. 이제 네네네.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구청장 시절과 달리 시장 후보 또는 만약 시장이 되더라도 네. 중요한 정무적 판단을 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매 사안에 대해서 네. 고도의 어떤 그런 네. 또는 전략적인 그런 네. 판단 역량이 요구된단 말이죠. 그런데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 청장님도 당시 당연히 이 빛의 혁명의 광장에 뭐 나왔을 거라고 여러 번 네.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 추운 엄동 설안에 밤거리에서 응원봉을 싸웠던 우리 국민들의 그 심정을 헤아린다라면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나왔을 때 이게 뭐야? 그치. 정말 그 싸웠던 국민들은 뭐야? 이렇게 당연히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글을 올렸다가 이제 다시 수정해서 올린 것도 보면은 결국은 네. 이제 몇 줄 더 추가는 됐는데 기본적으로 삭제했던 그 원문의 취지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신이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기본은 네. 공감력이라 생각합니다. 공감이죠. 예, 맞는 얘기죠. 특히 우리 지층과 국민 네네. 다수의 어떤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하는 것부터 그렇죠.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네. 이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가 이 고령이라고 가명 사유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로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좀 잘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이나 뭐 문자를 보내드릴까 하다가 네네네. 그래도 좀 더 이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더 엄중하게 모든 사안을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공개적으로 한번 좀 충원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아마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글을 우리 박홍 의원이
그렇게 되게 이제 정중하게 추가- 썼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네요. 예. 윤석열, 그러니까 정은호 구청장께서 윤석열 내란 판결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하셨다. 제가 아까 환영한다는데 환영한다는 건 네.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정정하면 정은호 구청장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 이렇게 글을 올리셨고 정정하고요.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했었던 서울 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면서 앞으로는 주권자 시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글을 올리셨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은호 구청장의 뭐 대해서 이제 이 논란이 있고 나니까 검증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의원님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제가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오세훈은 올라갈 일 없다. 그렇죠. 꺾였다. 맞아요. 나경원은 확장성이 없다. 그러니 우리 후보 누구하고도 오세훈이건 나경원이건 맞아요. 이기는 선거다. 음. 왜냐하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내란 세력에 대한 정책 심판을 네. 으로 마무리하는 선거이자 네.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 나머지 4년의 국정 동력을 확보해주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만은 다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의 특성, 네. 그다음에 그 후보의 어떤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음. 그러니 우리가 역동적인 흥행하는 경선을 일으키면 그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후보를 우리가 내세운다면 네. 우리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네. 이긴다. 이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세훈은 이미 꺾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이제 칭찬 이후에 급부상했고 그래서 고공행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네. 정은호 청장이 구청장 시절하고 네. 작은 정부를 이끄는 수장인 서울시장은 완전 다릅니다. 저는 맞아요. 경기도지사하고도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르죠. 밑에 네. 3명의 차관급을 갖고 있어요. 다른 시도지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실제 법률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협상해야 될 일도 많고요.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도 네. 실제 그런 이 소통과 또는 이 뭐랄까 지도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중앙정부의 중요 사업이 서울에서 시범제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그런 어떤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거뜬히 해내려면 도덕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네. 당연히 정책 역량 또는 정책 리더십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법무대에 본선에 설령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허점이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에 제일 처음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이미지만 보고 지지를 했다가 나중에 본선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얼마나 우리로서 낭패가 낭패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죠.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네. 이번 경선에서 우리가 거치한다는 말씀을 드려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 언론들이 자꾸 정은호 구청장의 그 대통령이 예전에 쓰였던 SNS 글 때문에 마치 뭐 이 대통령의 마음이 특정 후보에 있는 것처럼 자꾸 기사를 쓰시는 경우는 아니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사 쓰면 절대로 안 되고요. 뭐 정은호 후보도 그러니까 구청장도 이제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후보로서 경쟁의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정해서 이 사람을 뭐 지지한다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늘 네, 얘기해 네. 왔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물론 본인이 단체장 출신이다 보니까 네, 네. 행정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다만 대통령께서 정은호 구청장만 이렇게 응원하고 전혀. 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정은호 아니죠. 구청장도 네. 이 운동장에 뛰어들어서 그럼요. 마음껏 한번 실력을 좀 발휘해봐라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가질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는 저도 당연히 포함됐을 거라고 그럼요. 저는 봤고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뛰어든 여러 이렇게 후보군들이 그래도 남들은 좀 경력과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정은호 구청장 뭐 제가 알지만 사람 좋고 일 잘하시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운동장에서 선의 경쟁을 함께 네. 더불어서 멋지게 펼쳐봐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말씀 네.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네. 이번 2026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번째 당대표 되기 직전에 이제 제일 먼저 제 고민을 좀 한번 털어놨고요. 네. 뜻이 있다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부터 준비를 좀 하려고 했더니 내란 계엄이 터져가지고 아, 그 맞아요. 상황에서 제 선거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네, 네. 대선 때는
특임 소통 단장 대통령께서 후보께서 맡기셔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전국 직능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직능본부를 맡으면서 165만 명의 사상 최대의 지선언과 또 한 180개의 단체와의 정책 협약까지 맺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선 이기고 나니까 이제 본격도 준비하려고 했더니 국정기획위원회를 맞아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만든 대통령 기구였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총괄하는 국정기획분과위원장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그 팀장 이걸 맡아가지고 2달 동안 밤낮없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중순이 되었고 이제 8월 중순 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도 대통령께 이제 이 일도 제가 마무리했으니 시장 도전에 본격 나서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3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11월 26일 우리 주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서울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서울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고 싶다. 시민의 삶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 시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선시대 한성 판윤 이래 가장 오랫동안 서울 이 행정을 책임졌잖아요. 기간으로 빼면은 중간에 9년 몇 개월 한 박원시장을 빼면은 하여튼 뭐 전체 시간을 하면 20년 동안 시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시간만 따져도 10몇 년을 도합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뭐 했는지 딱히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들 밥그릇 빼앗다가 스스로 시장직을 내던졌던 사람. 그러다가 용케 운 좋아져 다시 삼성시장으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실제 해놓은 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 시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졌고 불편해졌어요. 또 이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이 불평등은 매우 심해졌어요. 서울의 도시 안에서도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불균형 발전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런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적인 이 서울의 도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저에게는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소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소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성공하는 정부를 서울시로부터 가장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냐 봤을 때 아무리 곱씹어도 대통령과 호흡도 잘 맞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도 거쳤고 또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런 준비가 되는 제가 그런 점에서 좀 안성맞춤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아닐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팀워크가 잘 갖추어진 인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걸 좀 그 전으로 좀 시간을 돌려서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그때 호흡을 잘 맞추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정기획위원 이게 이제 인수위 대신 생긴 건데 거기서 분과장으로서 123대 국정과제 465개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거기서. 예. 실천과제는 이제 총 564개. 564개였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할 때 이제 무도한 정치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를 지켜내고 또 그 무능과 독선의 이 국정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지지율을 반토막도 그때 당시에 냈던 그 윤석열의 초대 그 1년을 제가 이제 가장 최연소 최장기간 원내대표로서 일을 했었죠. 그렇게 호흡을 맞춰봤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어서 총선 치러야 되는데 이 비례대표제 가지고 워낙 논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광주 가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심하면서 우리도 유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박 대표님이 그동안 그 주장을 해왔으니까 그 책임 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그런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나머지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도 만나가지고 협상하고 그 비례대표 순번과 그다음에 그 숫자 다 인원까지 배정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비례연합정당 만드는 초반까지 제가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 일도 이제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선 때는 아까 그렇게 직능본부장하고 특임소통단장 그리고 국정기획분과위원장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장기간 중요한 일을 가지고 호흡을 맞춰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가장 강력한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은
국무위원회에 배석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일반 개별 공무원보다 더 강한 이 집행력, 행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저는 체급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중에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든가 네. 당에서는 뭐 이런 을지로위원장과 직능대표회의 의장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이라든가 또는 원내대표라든가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비서장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국정기획분과장이나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검증된 정치적 리더십이나 또는 다양한 어떤 그런 경륜과 경험 많이 필요하지 않냐. 이게 이제 고민 그 필요한 지점 네. 판단해야 할 지점이라고 봤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 서울 시민은요. 네. 늘 보면은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한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박원순, 그렇죠. 시장. 고건조순 네네 맞아요. 이쪽에도 그러네. 오세훈, 이명박도 그랬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좀 안정감 네네. 그리고 어떤 그 이 포용력 그다음에 유능함 이런 어떤 또 품격 같은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좀 중도 실용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맞아요. 평가를 하면서 그렇죠. 확장성이 있지 않냐 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의 그런 확장성과 강점. 네.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이겼을 때도 향후의 시정을 이끌어 갈 만큼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리더십. 이게 저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봤던 맞아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 강점이 있다 생각하고 네. 뛰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님이 출마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계획들을 네. 밝히셨는데 보니까 네. 주거와 돌봄, 네네. 교통과 균형 발전, 그리고 AI 행정. 이건 이제 체인지 서울 이렇게 제시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청년 기본소득 서울사랑 상품권 확대도 추진한다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여서 네네네. 몇 시간은 토론하려는데 제가 좀 줄여서 추가해서. 이게 참 네네. 줄이는 게 어려워요. 네, 하고 싶은 그렇지. 얘기 많고. 힘 맞습니다. 주거 문제는 대통령이 네네. 연일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지 하고 않았습니까? 있죠. 네, 맞습니다. 그냥 압축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네네. 자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래야 가격이 안정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서울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시정 때만 해도 서울에 연평균 2만 6천 호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더 공급 절벽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공급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공공은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빨리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에만 3만 2천 호, 맞아요. 수도권에 6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걸로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용산공업 같은 데도 좀 더 열자는 게 제 입장인데 하여튼 그래서 민간이 공급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 빨리 네. 공급하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다주택자가 매물을 좀 내놓게 하자.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 해야죠. 가지 지금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마중물 이 네. 민간이 충분한 공급을 하기 전까지 공공이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채워내자. 이게 저희 한 축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임기 안에 15만 호 정도를 공부할 수 있다. 공공에서도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래서 획기적인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 네.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은 어떻게 할 거냐? 민간에도 당연히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법안을 도정법 등을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네. 그러면 기간을 더 빨리 단축시킬 겁니다. 재개발 그래서 기간을. 네. 비용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민간 사업들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걸린 만큼 돈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민간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 패스트트랙을 네네. 도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자.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네네. 사실 이 하나하나 가지고도 한 30분 그렇죠. 설명해야 되는데 얘기해야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은 제가 5분 컷 얘기했어요. 5분 컷. 좀 답답한 얘기 하나 좀 드려볼까요? 뭡니까? 강남 3구에는 지하철역이 한 64개인가 있어요. 맞아요. 강북 많죠. 3구에는 30개 있습니다. 왜 그러죠?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물론 인구수가 나요. 저쪽이 좀 많기도 하죠. 네네네. 그런데 인구수도 물론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편하니까 더 또 몰리는 그럴 가능성도 수도 있고요. 있죠. 네네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때 1,100억 들여서 도입한 기후동행 카드 이용해 보셨죠? 네.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사람은 음. 지하철역 더 많이 이용하겠죠. 당연히 이용하죠. 지하철역에서 먼 사람은 당연히 좀 지하철역 어렵죠. 그러면 시민의 세금 1년에 1,100을 들어가지고 기후동행 카드를 내는데 지하철역이 많은 동네는 계속 시민의 세금 혜택을 봐요. 그렇죠. 혜택 지하철역이 보죠. 없는 계속 동네에 이용하니까. 사는 사람들은 혜택 그 혜택을 못 보죠. 네.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발전의 속도 차이가 나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평평한 지하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히려 혜택을 주면서 네.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또는 네.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혜택을 적게 주냐.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좋다 그러면 5분 컷 지하철역까지 또는 네. 간선버스 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네. 5분 안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얘기한 게 제가
공공자전거. 바운전 시장이 공공자전거. 도입했던 공공자전거 네네. 따릉이. 네, 그거 따릉이. 임기 안에 무료화하겠다. 아, 무료. 돈 별로 안 들어가요. 그 무료화 맞아요. 해봐야 지금 예산보다 한 60억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강버스 1,600-1,700억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들었죠. 그걸로 하면은 이 따릉이 있잖아요. 네네. 6년 동안 완전 공짜할 수 있어요. 그 비용이라면은. 그거 안 하면 한강버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는 게 마을버스 같은 경우잖아요. 이건 네네네. 이미 복지버스예요. 맞아요. 예, 복지버스죠. 지하철역 없고 버스 바로 타기 어려운 데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용응답병 호출형으로 바꾸겠다. 네네. 그래서 투명한 우선 경영을 거쳐가지고 네. 임기 안에 이것도 무료화하겠다, 공영화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대중교통을 또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당연하죠. 제가 해왔고요. 물론 오. 고선의 급행 고선의 어떤 증편 증량 네네, 가장 맞아요. 지옥철이잖아요. 지옥철이죠.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몇 개 지하철에 이제 급평화도 이야기를 했고요. 뭐 돌봄은 이제 워낙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괜찮습니다. 뭐 서울형 통합 돌봄 하겠다. 이거 국정기획위원회 있으면서 통합 돌봄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서울에 가장 수요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인구수도 많고 맞죠. 고령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그럴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분절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걸 통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아픈 사람이 몸이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여러 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일자리도 네네. 없을 수 있고 막 그렇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통합돌봄의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쭉 발표한 적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네. 지금도 서울시가 이제 청년 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지금 현재 한 6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요. 근데 네. 이거 한 1,200억 정도면 네. 예를 들어서 만 24세가 되었을 때 네. 이게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1년에 120만 원 정도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역 화폐로 주면 네네. 동네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않겠습니까? 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그런 요건에 맞는 청년에게는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해서 지역 화폐까지로 주면은 또 지역 상권에도 도움되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서울 사랑 상품권도 제가 이번에 이제 전통시장들을 다녀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발행하는 광역 서울 상품권이 한 올해 1,550억 정도 돼요. 이거 발행하는 이걸 5%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한 87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87억만 더 하면은 10% 네. 할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발행 규모도 더 저는 키워한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되게 내수 경기가 아직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골목 상권에 있는 이 자영업자들 매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걸 함께 살려 나가야 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 서울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임기 안에 2배로 늘리고 그다음에 그 할인율도 명절 기간에 지금 5% 하는 것을 10% 늘리겠다 늘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실행되면 정말 좀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가 더 공약들인 것 획기적으로 같은데. 제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네. 요즘은 언론이 안 정책에 써줘요. 관심이 없어서 안 관심 써줍니다. 없어요. 네, 가령 이런 맞아요. 거예요. 음. 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냐라고 제가 원천적으로 묻습니다. 네네. 원초적으로 네네. 대물어봅니다. 네. 서울시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 서울시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청 말고 8군데에서 쓰고 있다는 별관이 것을 많아요. 알고 있느냐? 네, 맞아요. 대부분 모릅니다. 많아요. 또 그 중에 두 곳의 임대청사만 해도 향후 30년 누적 임대료가 1조가 들어간다는 걸 아냐? 모릅니다. 모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공무원들은 교통편하고 시내 중심부에 있어야 맞아요. 되냐? 거기에 저희들은. 아마 4,747명 정도가 본청에 근무를 하거든요. 이제 시의회가 한 450명 정도 되고요. 네. 5천여 명 정도가 이제 그쪽에 근무하고 계신 거고 또 이제 사업소에 흩어져 있는 것인데 네. 제가 그러면 거기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이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특히 미래를 위해서 내놓으면 안 되냐? 그렇지. 서울시 맞아요. 행정에 최소한의 필수 기능만 남기자. 그리고 거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는 K 컨텐츠, K 컬처 이제는 세계적 경쟁력을 우리가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 복합 문화센터를 만들자. K-팝, K-뷰티 뭐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거기서 산업을 만들어내고 네. 이런 어떤 공간을 공연을 하고 이런 공간으로 거기를 삼자. 좋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별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청년들 스타트업 1,000개 만들 수 있다 좋네. 생각합니다.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그렇죠. 시내 중심부에 와서 너희들 거기서 회사 차리고 만들어라. 우리가 임대료 아주 저렴하게 하고 공용 회의 공간 등등 지원해 줄게. 좋네요.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도쿄를 갔더니 거기도 신주쿠로 청사를 옮겨가지고 새롭게 도쿄의 거점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이 지금은 도심권하고 강남권 두 개의 축이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더 여러 축을 만들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청을 네. 과감하게 동부권에는 행정 중심 청사로 하나 만들고 서남권이나 서부권에는 네. 경제 산업 중심 청사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분산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훨씬 더 도시 경쟁력은 커지고 서울의 그런 주요 거점들이 더 나눠지면서 동시적 이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 별로 안 써줘요. 안 써주네. 그 지역 균형 발전하고 비슷한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예. 왜 안 써주죠 기자들은? 그러니까요. 맨날 누가 1등하고 누가 2등하고 이런 것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네. 그 경쟁자인 전현희 의원님이 네네. 그 DDP DDP. 디자인 플라자 그 해체 뭐 해체 얘기- 폭파 네.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이거 그거 검토 안 했겠습니까? 네. 그게 한 4,400~500억 정도 돈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만들 예, 때. 그런데 이제 1년에 뭐 수익이래봐야 고작 한 100억도 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만든 것이고 이게 진짜 제대로 못 만든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걸 폭파하고 거기다가 뭐 돔 짓죠. 돔은 이미 창동에 하나 아레나를 짓고 있고 잠실 하나 또 짓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폭파해서 새로 또 거기다 돔 지르려면 또 돈이 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1, 2조 들어갈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사를 시민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돌려주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 동부권과 서남권 또는 서부권에 그런 청사를 새로 지어서 네네. 그 돈이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언론이 받았었으면 좋겠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네, 기사를.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늘 이런 데 와서는 좀 네네네. 이렇게 약간 톤이 높습니다만 네네네. 평소에 제가 좀 좀 온화한 좋아하시죠.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온화한 편이시죠. 남들이 봐도 좀 합리적인 그렇죠. 뭐 사람이 된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합당에 대해서 갑자기 목소리 내니까 왜 이렇게 맞아요. 박근혜 얘기를 하는 게 의원님 저는 왜? 빨리 그 상황을 수습해주고 싶었거든요. 당이 더 쪼개지거나 갈라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네네. 그게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봤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늘 당내에서도 그렇고 어떤 좀 첨예한 그 갈등이나 이견이 존재하면 제가 의원총회 때 가만히 지켜보다가 발언합니다. 대체로 제가 발언하면 내부에 좀 입장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네네. 초선들이 저에게 되게 그런 공감하고 또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는 누구를 대통령 만들고 또는 누구를 서울시장이나 당대표 만들고 누구를 국회의장 만드는 데는 되게 사람들이 저를 되게 원합니다. 맞아요. 당내 선거에 제가 그런 거에 되게 관계도 좋고 하니까. 네. 그런데 제 정치를 그동안 제가 안 한 맞아요. 거죠. 그건 맞아요. 사실은 한 번도 박홍근 이름으로 제가 뭘 뭐 해보겠다라고 한 한 적 게 국회의원 도전할 때 양정철 전 노무현 음. 대통령 비서관 또는 돌아가신 우리 김덕기 전 국회부장님 등 저를 포함해 8명이 경쟁해서 제가 치열하게 그때 뚫고 처음으로 가까스로 공천을 받고 0.9%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에 한 번 그때 제 이름으로 해본 거고 그 이런 누군가를 도우면서 묵묵히 일만 해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박홍근 이름으로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네네. 그동안 저를 알릴 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죠. 박홍근 TV라고 제 유튜브를 제 원내대표 때 우리 보좌진들이 개설했는데 야, 내 홍보할 시간 있으면 내 일하자 원내대표로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저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오히려 좀 결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유권자 당원들에게.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도전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편에서는 좀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솔직히. 그때 열심히 할 걸 이런 네, 생각이 그런데 드시죠. 이제 뉴미디어를 결코 뭐 당연히 이런 네네.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네. 더 주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살아왔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인지도나 저에 대한 어떤 각인된 이미지가 좀 맞아요. 작아 보였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죠.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뭐. 제 강점을 가지고 선거 치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박홍근 TV도 많이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고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공치모 네. 있잖아요. 이게 논란이 많고 유시민 작가가 특히 이제 거기에 발언을 해가지고 네.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짧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심정, 대통령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까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당의 다수 또는 상식을 가진 국민의 다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늘 그런 점에서 보자면 대통령은 너무나 억울한 수사와 기소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재판을 이어왔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지금은 중지되어 있고 임기가 끝나면 또 재판을 받아야 될 처지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왜곡했던 그리고 조작했던 네. 그런 증거들이 다 판결의 과정에서 재판의 법정을 통해서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정적 국정을 운영해야 될 사람에게 여전히 그것은 앞으로 남은 숙제이잖아요. 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지금은 일단 그것은 나중에 밀어놔. 이게 과연 온당합니까? 온당하지 않죠.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잘못된 과잉 또는 위법적인 이 권력 기관의 그 이 남용된 그 자기 권한 행사 네. 이걸 바로 잡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토를 달고 문제를 삼는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당연히 할 수가 못 하시죠. 없죠. 할 수가 그래서 저는 없어요. 대통령의 심정, 대통령의 속마음 네, 입장에서는 네.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정 운영에 혹시나 뭐 괜히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서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에서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죠. 아무리 곱씹어도 진짜 자기가 그동안 당해왔던 그 억울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걸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죠.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당이 해야 될 일이 그럼요.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사선 의원이고 또 원내대표다 보니 이제 또 더구나 이제 지금 시장 선거를 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행사에 제가 그때 기자회견 때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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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그 힘든 시기를 제가 다 곁에 지켜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활동 취지는 존중한다 해서 저도 당연히 이름을 올려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네, 그럼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나 김호준 공장장이나 정말 우리 이 민주개혁 또는 진보 진영에서 보자면 정말 큰 스피커 아닙니까? 네. 어려울 때 중심을 잘 잡아주신 분들이고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면 분명해요. 네, 네. 다만 어떨 때는 좀 이제 과도하다라고 평가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맞아요. 지난번 어디 방송 나가서 김호준 공장장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네, 기자가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맞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 거고 네. 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이라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면 진짜 우리 당에 들어와서나 또는 내각에 들어와서 책임 있게 대통령을 돕거나 우리 당을 직접 한번 도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좀 오히려 이렇게 상황을 저는 걱정하는 건데요. 지금 뭐 뉴 이재명이다 또는 뭐 친청이다 이렇게 놓고 막 서로 갈라서 싸우는 거 저는 진짜 대통령 마음에서는 불편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단결된 화합된 힘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로 자기 대통령의 이 융함을 마음껏 발산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합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이르기까지 막 그렇게 갈라서 싸우는 모습에 대한 걱정이 꽤 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어떤 대통령의 염려와 그다음에 우리 여당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갈라져 싸우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극도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을 더 또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혐오를 부추기는 것들은 매우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울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리 사선하면서 구설수에 한번 오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칠 때마다 우리 중랑 구민들이 저에 대한 단단한 신뢰를 갈수록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함께 해본 국회의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홍근의 그 역량, 그 업무 처리 능력, 그 인품이라면은 정말 어떤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묵묵히 그렇게 성과를 내고 또 실제 조종하는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나서 제 존재감이 보다 이제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한 번도 박홍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공적 마인드, 이런 공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로 매진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도 서울을 더 이상 이렇게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꾸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내세워서 바꿀 거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검증된 사람, 역량과 경험과 또는 급으로 검증된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을 맡았을 때 흔들림 없이 빈틈 없이 실수 없이 정말 안정적이고 유능하게 시정을 이끌어서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 박홍근의 강점을 잘 살펴봐 주시고 늘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우리 당원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네.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의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토요일 순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 박홍근 TV 많이 응원해주고 찾아주시고 또 여러모로 박홍근 의원이 잘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내일은 제가 또 다른 일정에서 다른 분이 하실 것 같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